전북대학교의 은밀하고 어두운 곳을 파헤칩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짚어보려 합니다. 전북대 엑스파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앙감사위원회에서 학과 감사를 직접 진행하는 최초의 사태가 발생했죠. 학과 감사는 원래 단대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중앙감사위원회로 학과 감사가 이관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전북대학교 방송국 황서영 기자님과 사건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과대학 단대감사위원회에서 경제학부 감사를 중앙감사위원회로 이관한 것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 황서영 기자님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학부의 학생회비 사용과 관련해서 상과대학 단대감사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어 중앙감사위원회로 이관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기자님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중앙감사위원회에서 경제학부의 재감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인 만큼 말이 많습니다. 팩트를 중심으로 얘기해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바로잡을 것이 있는데 경제학부의 재감사가 중앙감사위원회로 이관된 이유를 상과대학 단대감사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를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경제학부와 상과대학 단감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처음 논란은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시작됐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학생회비 내역과 중앙감사 결과, 그리고 학과 분담금 사용처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경제학부는 입장문과 이의제기서를 발표했고 잇따라 상과대학 단감위도 입장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입장이 너무 확고하고 달라서 학생들의 의문이 해소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학생회비 내역 파악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회비 내역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증빙 자료가 바로 영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 확보율이 낮고 차용 정산이 발견됐는데 그 이유가 동일한 은행사의 개인 카드와 학생회비 통장 카드를 혼동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우선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다른 상과대학 학과들은 영수증 확보율이 100%인데 경제학부만 93.7%입니다. 이도 경제학부가 경고 조치를 받은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또 차용 정산을 5번이나 해서 이로도 경고를 5회 조치 받았습니다. 이런 행태에 관해 학생들의 해명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때 경제학부 학생회는 그 이유를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은행사의 개인 카드와 학생회비 카드를 혼동해서 잘못 결제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학생회 측의 잘못이라고 사과했지만 또 그와 동시에 카드 사용에 대한 알림이 오지 않아 추후 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인지했고 인지한 후에는 해당 금액을 곧바로 입금했다. 총금액에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쿠팡이츠는 만나서 카드 결제가 없고 카드를 직접 등록해서 결제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냐며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학부 학생회는 자신들의 차용 정산은 의도적인 결제가 아니며 영수증과 통장 원본도 갖췄기 때문에 중앙감사 부칙에 의거 이 일을 신청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과대학 단감위의 입장은 어떠냐? 이것이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상과대학 단감위는 차용 정산은 경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며 성격에 따라서 단대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경고를 주의로 경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5회에 걸쳐서 사용된 차용 정산의 영수증을 보게 되면 쿠팡이츠로 거래처가 명시돼 있는데 쿠팡이츠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카드를 결제할 때 자기 명의 카드 종류 및 번호가 화면상에 나타난다. 그런데 학생회비 카드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정말 의문스러운 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보면 학우들과 같은 부분에서의 의문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학우 역시 이에 관해 학생 대표자로서 할 행동은 아니었다라며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사안이 해결될 것인지 잠시 노래 듣고 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중앙감사위원회의 경제학부 재감사 이슈에 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슈를 살펴보기에 앞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본래라면 벌써 단과대학 단위의 감사가 끝났어야 하는 거죠? 네, 중앙감사가 마무리될 때 단대감사도 함께 마쳤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 끝났어야 할 감사가 아직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단대감사위원회와 학부 측에 모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중앙감사위원회로 학과 감사가 이관되기까지는 중앙감사위원회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중앙감사위원회가 생각하기에도 이관되는 것이 맞았는지, 또 그 정도로 사안이 심각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기자님, 혹시 중앙감사위원회는 어떻게 이 사안에 대처하고 있나요? 중앙감사위원회는 원래대로라면 감사 결과 공표 후 14일 이내에 해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치과대학의 특별감사 문제도 있고 경제학부 재감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 새 측에 있는 중훈위의 논의와 결정에 따라 중감위 해산 연장이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산 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해 실제로 해산을 연장했습니다. 경제학부의 이의서는 중훈위의 심의와 의결로 접수됐으며 그에 따라 중감위에서 재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중감위에서도 중감위 해산일 연장과 경제학부 이의제기에 대한 의결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산정한 것을 보아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이 사안을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중감위에서도 학과 재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라 부칙과 세칙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중감위는 자체적으로 투표를 통해 모든 진행 방식을 결정했는데요. 결정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혀 선례나 관련 세칙과 부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을 두고 여러 진행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이 문제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질타하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부 학생회장과 상과대학 단대감사위원장의 입장문과 이의 제기가 연이어 올라오며 많은 학우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경제학부 학생회와 상과대학 단대감사위원장 양측 모두 에브리타임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한 번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연이어 게재돼서 보는 학우들의 불편함을 샀다는 것입니다. 두 학생회장은 입장문을 게재할 때 서로의 실명을 언급했고 심지어 카톡을 캡처한 내용도 첨부했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학부의 대표이고 한 단과대학의 대표이기에 이러한 대처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계속 올림으로써 또 그 글이 입장 표명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만큼 상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고발하는 그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조금은 지혜롭지 못해 그 혼란의 피해를 학우들이 온전히 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 대표자로서 지혜롭게 대처했다고만 볼 수는 없겠는데요. 이 역시 많은 학우가 공감한 부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 서로 해결한 뒤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달했어야 하는 부분이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라면 중앙감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뒤에 비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감사위원회의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중앙감사위원회의 경제학부 재감사 결과 공표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안팎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앙감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맹목적인 비난은 멈추고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전북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에 비해 학생 사회가 굉장히 발전된 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회가 강한 제재를 하기도 하고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학생회의 역할을 잘 해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재감사 이슈로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수많은 전북대 학우들이 일궈낸 학생 사회를 실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욱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학생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 전북대 엑스파일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황서영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해볼 엑스파일은 바로 교수 비리 사건입니다. 대학 교수의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모 교수의 사례가 있었죠. 본인의 가족과 친척의 이름을 학생들의 논문에 올리고 다양한 인권 침해 및 연구비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또 이 교수는 몽골 출신 박사과정 A씨에게 1년 6개월간 자녀의 주 3회 통원 치료를 시키는가 하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양말을 집어던지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대 교수, 윤리교육과 교수 등 수많은 비리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기자님, 전북대에 어떠한 비리 사건들이 존재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지는 일을 비리, 법에 어긋나는 일을 비위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학에서는 교수와 관련해 비리, 비위 사건 모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가장 크게 문제 삼아졌던 사건으로는 역시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관련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농생대의 한 교수가 7개의 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편취해 연구원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방식으로 6년간 무려 6억 5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교수는 앞서 자녀의 이름을 논문 공저자 명단에 올려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죄명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더욱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의 사건이 한때 화두였죠. 국정감사 결과 자녀와 조카까지 학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 수사 후 기소까지 됐는데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데 올해 폭로된 컴퓨터공학부 교수의 사례는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부패 행위의 종합 세트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했다고 하죠.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이 문제는 대학의 징계가 관대하게 이뤄졌다며 동료 교수들까지도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던 사건인데요.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수년에 걸쳐 이룬 연구 성과를 갈취했습니다. 국제학술지 논문의 제1저자에 제자 대신 기금 교수인 친동생과 박사과정인 오빠를 교신 공동저자로 표시한 것인데요. 가족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학생의 노동을 무시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혐의 이외에도 연구비 횡령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제자를 상대로 논문 심사비 명목에 금품을 요구하고 대리 강의를 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감사의 주체였던 전북대학교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대학 측에서는 대학 징계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감봉 2개월 수준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동원 총장은 그 징계 처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동료 교수들은 해당 교수를 교육자로서 대학에 남아 학생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른 시일 내에 사건이 정의롭게 처리되어 피해 학생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이 과정을 통해 대학은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어나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동료 교수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냈죠. 비위 의혹이 세상에 나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오히려 피해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해당 교수는 버젓이 그 지위를 그대로 누리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공무원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처를 했는데요.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지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공정성이 사회적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학 연구실 내에선 갈수록 연구 비리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대학 당국이나 정부가 징계나 연구 비리 관리 강화 등 대책 마련에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연구자들인 학생들의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학생들을 봉으로 삼는 교수들의 행태는 학생 연구원들이 연구실 내 최대 약자인 현실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수들이 학생들의 연구 결과를 가로채고 논문을 빼앗는 문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총 2,354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은 교수에게 연구 실적을 뺏기고
그뿐만 아니라 성희롱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문제임을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현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연구 과정에 논문 졸업, 그리고 취업 등 거의 대부분의 수순이 모두 교수와 얽혀 있기 때문에 비리가 있어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큰 문제이자 부정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사회가 학생들의 처우와 권리를 가장 우선해서 보호해준다면 그래도 학생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좀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인 보호장치와 보장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당연히 자신의 미래를 걸고서 부당함을 폭로하기보다는 조금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눈 감고 참고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회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게 그 자리에서 꺼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자신의 앞길이, 자신에게 내려지는 평가가 대부분 교수의 손에 달려있기에 정말 극단적으로는 절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현실에 만연한데도 전혀 대책이나 제재를 강화하지 않는 대학의 미온적 태도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농대 교수 비리 사건 감사에서 전북대의 부실한 행정조사와 입시 관리 체계의 문제가 심각해 교육부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에도 컴퓨터 공학부 교수의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이는 전북대가 교수 비리 백화점이다라고 하는데요. 참 부끄러운 사실 아닙니까? 네, 이거 참 부끄럽고도 창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추행, 음주운전, 사기, 연구비리. 한 대학의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큼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빈번히 저지르고 있다니 화도 많이 나고 속도 많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들의 연구윤리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잘못된 교수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수들은 교육자라는 사명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됨됨이, 총체적인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교수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학 교수의 비리는 사회적 공정성과도 연관이 돼 있는 만큼 교수 사회의 경중을 울려 윤리의식을 한 차원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전북대 엑스파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혜영, 기술의 조민주, 특별 출연의 황서연, 진행의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